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로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막 돌싱이 된 싱글이기도 하고요. 쇼핑몰은 대학 시절 우연히 시작해 본 것이 제 직업이 되어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결혼 생활은 3년 넘게 했지만 자녀는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자녀를 갖지 않은 건 천만다행인 일이지요.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지, 심지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지금도 남편의 치밀함과 어머님의 뻔뻔함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요. 결혼 전 저는 연애를 몇 번 했지만 매번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항상 남자들이 먼저 저에게 이별을 고하고 떠나갔죠. 정말 지친다. 너 만나는 거 이제 그만하자.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지요. 사실 저에게 생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결국은 제 탓이에요. 저는 워커홀릭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일에 빠지면 남자친구에게나 남편에게나 집중을 못하는 편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부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저를 돌아보곤 했지만 역시 일에 빠지면 원래의 나로 돌아와 있었죠. 몇 번의 아픔 뒤에는 사실상 연애나 결혼은 포기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대신 제 쇼핑몰은 몰입도를 높여감에 따라 탄탄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직원은 몇 명 안 되지만 알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수 있었어요. 작지만 젊은 나이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산도 늘려나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옷을 입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티랑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걸 제일 좋아하고 머리 스타일도 수수하게 묶고 다녀요. 저를 드러내거나 도드라져 보이는 건 정말 저랑 맞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자들과는 멀어져 갔고 혼자 지내는 삶이 더 자연스러워질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오히려 저랑 더 맞는 것 같아 편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마무리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자꾸 흘끔흘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얼른 1층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지요.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걸어 나가는데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요, 저는 긴장한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안녕하세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몇 번 봤는데 인사하고 지냈으면 해서요. 아, 네. 제가 눈썰미가 없어서. 그럼 인사하고 지내요. 라고 말하고는 어색해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외모는 평범 그 자체에 워낙 대충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누구한테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벼운 대쉬라도요. 같은 건물에 일하고 있던 그 사람과는 그렇게 얼굴을 튼 이후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상하리만큼 자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번 저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었어요. 덕분에 조금씩 인사말도 길어지고 가끔 짧은 농담도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지요. 그날도 일에 취해 있다 비몽사몽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저, 괜찮으시면 시간 되실 때 밥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어색하게 몇 번 툭툭거리다 결국에는 근처에 술 한잔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마침 금요일이기도 했고 배도 고파 근처 적당한 곳으로 들어갔지요. 술도 한잔하고 대화를 하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놀라울 만큼요. 순수하고 착실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 작은 회사에 취업해 착실하게 돈 모아 알뜰하게 사는 사람요. 요즘 사람 같지 않아 좋아 보여요. 그러자 그는 바로 릴레이 칭찬을 이어주더라고요. 저는 영아 씨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빈말이 아니라 매일 늦게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모습 보면 저도 동기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즐기며 살아야 하는데 융통성 없는 인생이죠, 뭐. 그런데
그 회사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오너 입장에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이분은 저를 저희 쇼핑몰 직원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직원들이랑 서로 이름 부르고 언니 언니 하며 편하게 지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알았나 싶었어요. 저도 그냥 넘어갔지요. 굳이 뭐 상관없기도 했고요. 뭐든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 씨는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예쁘시고 마인드도 멋있으세요. 아니요. 반대예요.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해하고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결국엔 잘 안 됐어요. 그래요? 저는 그런 모습이 영아 씨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영아 씨야말로 요즘 사람 같지 않아 좋아 보여요. 그날 이후 저희는 가끔 마주치면 한잔하러 가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서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성격이 잘 맞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연애에 통소질이 없던 제가요.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순수함과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에 함께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결혼식도 소소하게 가족과 지인 몇몇 불러 단촐하게 했어요.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하는 제가 먼저 제안했지요. 결혼 준비에서도 의견이 잘 맞아 의견 충돌 없이 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의 이런 의견에 큰 고민 없이 대부분 맞춰주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 처음으로 시댁에 들렀습니다. 결혼 전에 들러야지 했지만 상견례만 하고 결국 시간을 못 냈던 거였지요. 나중에 결혼하고 가도 돼. 우리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자. 그런 남편이 고마웠어요. 시댁은 생각보다 많이 시골이었어요. 집도 사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구식이었지요. 좀 놀라긴 했지만 항상 일만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지 시골의 정겨운 느낌도 나름 힐링이 되었어요. 마당에는 귀여운 강아지와 파득파득 날아오르는 닭들이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마루에 오르니 삐그덕 소리가 났지요. 남편은 도착한 이후로 계속 멋쩍어하며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시댁에 왔는데 제가 불편하면 불편했지 남편이 불편해하는 건 뭔가요? 자기야, 자기 집에 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공기도 좋고 여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 그래? 자기가 좋다니 다행이다. 남편은 제 말에 안도하는 듯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는 부엌일을 하시다 종종 걸음으로 나와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생각보다 멀지? 배고플 텐데 잠깐만 앉아서 쉬고 있으렴. 준비 같이 해요. 저도 도울게요. 아니다. 아니야. 이쪽은 내 구역이기도 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 연석이랑 앉아 있으렴. 어머니는 저를 부엌 쪽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저는 거실에 뻘쭘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보니 굳게 닫혀있는 맞은편 방문이 보였습니다. 왠지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방이었어요. 궁금했지만 처음 간 집에서 문을 열기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는 점심으로 여러 요리를 준비해 주셨고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굳게 닫혀진 방 안에서는 계속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신경이 계속 그쪽으로 쓰이다 보니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방에 누구 계셔? 계속 무슨 인기척이 느껴져. 그 방에서는 분명 불분명한 어떤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소리가 제 귀에만 들리는 듯 어머님과 남편은 태연히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분명 사람 인기척 같은데 계속 모른 척하고 있는 것도 정말 이상했지요. 어머니, 무슨 상황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여쭤봤지요. 그러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영아야, 사실 할 말이 있어. 사실, 나한테는 형이 있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외동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라니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기 외동 아니었어? 외동이어서 외롭게 자랐다고 얘기했었잖아. 남편은 난처한 듯 어머님을 한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형이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 저는 놀라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그래도 자기 형이잖아. 고민 많이 했는데 털어놓기가 힘들었어. 미안하다. 형식이도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단다. 너를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 그래.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아프셔도 동생이 이렇게 결혼했는데 인사드려야지. 그러자 시어머님이 머뭇머뭇 방 쪽으로 가 문을 여셨어요. 그러자 그 어두운 방에서는 얼마나 환기를 안 시킨 건지 쾌쾌한 냄새가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덩치 큰 남자가 몸을 일으키더니 이쪽을 보고 아기처럼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가까이 갔어요. 남편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연석 씨 와이프입니다. 아주버님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라지 않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쓰며 인사했어요. 아주버님은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본 반가움에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지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듯 외마디를 반복하며 웃어주었어요. 저도 힘겹게 미소 지으며 응답하려 했지요. 하지만 놀라고 어색해진 분위기에 밥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사실 많이 놀랐어요. 오빠와 어머님은 계속 안절부절 못하시고 제 눈치를 보셨지요. 얘야,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란다. 우리도 결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단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미리 얘기했어야 했어. 얘기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리고 그 상황에 아주버님은 그렇게 방에 혼자 두면 내가 모를 리도 없고.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 워낙 짧은 연애이기도 했고 저도 가족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신혼집도 제가 마련했어요. 자기야, 사실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우리 맞벌이니까 월세로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면 어떨까? 이런 말 하게 되어 미안해. 괜찮아. 돈은 벌면 되지. 당신 말대로 맞벌이 하면서 늘려나가면 되니까. 저는 따로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도 속였다면 속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사업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르는 거라 차차 얘기하면 되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월세라도 오빠가 마련해준 집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세는 같이 부담하더라도 오빠 입장에서 좀 체면이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요. 결혼이 결정되고 오빠랑 같이 회사 근처로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물론 월세를 높이면 마음에 드는 집이야 있었겠지요. 하지만 오빠가 미리 봐둔 집들은 생각보다 너무 좁거나 어두웠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시작하자. 나를 위한 결정이니까 그렇게 해줘. 회사와 거리도 그렇고 살던 곳이라 내가 편할 것 같아. 내가 면목이 없다. 남자가 되어서 신혼집 하나 마련 못하고 내가 오빠 마음 다 알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도 잘 통하고 서로 위하고 살 수 있으면 무엇보다 행복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오빠 젊잖아. 미래가 창창한데 그런 자신감 없는 태도는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몇 년은 일했을 텐데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어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 사람도 내 벌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고 저 또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 발전한 관계이다 보니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은 터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 돌아온 날, 신혼집에 도착한 우리는 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은 선천성 중증 소아마비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는 동안 형은 항상 그 모습이었지. 더군다나 아빠가 돌아가시자 엄마는 충격이 크셔서 일도 거의 못하셨어. 형 돌보는 일도 손을 놓다시피 하셨지. 본인 혼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셨을 거야. 나는 아빠 대신 엄마와 오빠를 지켜야 했지. 엄마도 가엾고, 형도 가엾고. 긴 대화 끝에 저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품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생각했어요. 왜 돈도 못 모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결혼 이후 저는 여전히 일에 집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의 역할도 해주었어요. 집안일도 많이 분담하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신혼의 느낌이 남아 있었지요. 핑크빛이 도는 집에 돌아오면 저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자기야, 힘들지? 여기 앉아 이거 먹어봐. 내가 자기 주려고 만들어봤어. 요즘 유행하는 요리야. 어머. 자기 이렇게 섬세한 남자였어? 이게 또 이렇게 맛있다고? 남편은 가끔 저한테 요리로 서프라이즈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었어요. 자기 먹일 생각하며 만드니까 힘들지 않았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너니까. 영아가 건강하게 항상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남편은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지요. 남편의 나를 향한 말들은 일에서 오는 모든 부담과 근심을 싹 씻겨주었어요. 같이 다니라. 내 얼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그 큰 손으로 말없이 빛을 가려주었어요. 휴지가 필요한 것 같으면 조용히 앞에 휴지를 놓아주고요. 이런 세심한 부분들은 저에게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은 외적으로도 말끔하게 생긴 호남형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운동을 해서 몸도 다부지고요. 대충 하고 다니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깔끔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밀어내지 않고 호감을 느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다정하기도 하니 저는 다른 것까진 바라지 않았어요. 사실 서로의 급여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을 뿐더러 관여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어쩌다 보니 집안 경제는 제가 맡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어머님과 아주버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아픈 상처를 잘 알기에 그 일로 남편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따로 시댁에 전화를 자주 하거나 살뜰히 챙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남편 또한 저한테 시댁 일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세 계획은 잠시 미뤄두고 그렇게 달콤몽롱한 신혼을 즐겼어요. 무엇보다 일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응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날도 퇴근이 늦은 날이었어요. 꼭 묶여있던 머리를 풀어헤치며 회사 로비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제 허리를 낚아챘어요. 저는 풀어져 있던 긴장감에 더욱 놀라 몸에 힘을 주었지요. 남편이었어요. 자기 뭐야? 놀랐잖아.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운전이라도 해주려고. 퇴근하고 일부러 다시 나온 거야? 혼자 집에서 뭐 하겠어. 자기도 없는데. 고마워. 자기가 있어 너무 든든해. 저에겐 정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남편도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을 공유하는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편안한 내조 덕분에 회사 실적도 더 탄탄해졌어요. 저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집안 돌아가는 일이나 살림살이는 남편이 도맡아 주었지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집안일은 더더욱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 수입도 점점 늘어나자 남편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간이 나면 같이 임장도 다니고요. 남편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저는 모든 면에 믿음이 갔어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 같은데? 좋아, 당신이 알아서 해줘. 이번에 식탁 바꿔보는 건 어떨까? 좋아. 이런 소소한 일부터 투자에 대한 부분도 남편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었어요. 남편은 언제부턴가 부동산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점점 그쪽 방면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안목도 높아졌지요. 덕분에 저희는 적절한 타이밍에 큰 집을 매수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같이 땅도 보러 다니고 주말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를 대비한 통장까지 따로 만들게 되었답니다. 자기야, 이번에 집 매수한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물건을 사려면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 매달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씩 모으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와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모든 면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내가 복이 많은 당신이랑 결혼한 것 같아. 그럼 우리 지금처럼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알콩달콩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나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그냥 하면 되지. 여기 앉아봐. 남편은 긴장한 듯 말 꺼내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한참 후 말을 꺼냈지요. 경, 시설에 들어갔어. 아, 평소에도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어보기가 겁이 났던 거였어요. 드디어 직면한 시간이 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더 이상 돌보기 힘든 상황이야. 경은 아마 시설에서 평생 지내게 되겠지? 그래. 시설은 어때? 그래도 집에서 그렇게 갇혀 지내는 것보다는 훨 낫겠지? 활동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구나. 저는 뭔가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어요. 그럼 잘 된 거지.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그래, 자기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된 일인 것 같아. 그래. 형은 이제 시설에서 지내면 되는데. 저는 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작정한 듯 호흡 없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저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적이 길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치매기가 조금씩 있으셔. 혼자 지내시는 건 위험해. 그래서 오빠도 시설에 보낸 거고. 하지만 나도 다른 방법은 없어. 혼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할지 알지만 혹시 요양병원은 생각해봤어? 엄마가 시설을 너무 무서워하셔. 예전에 트라우마 비슷한 게 생기셔서 근처만 가도 몸서리 치시거든.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기도 하지. 어머니 떨어뜨려 놓고 당신도 멀쩡한 마음으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같이 지내보자. 큰 결정 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지금처럼 회사 일에 집중하고 지내면 돼. 엄마 돌보고 하는 일은 내가 최대한 케어할 거야.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님 집은 워낙 시골이라 따로 처분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두기로 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 방도 드릴 수 있었지요.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못 느낄 정도로요. 하지만 언제 증세가 찾아올지 알 수 없어 신경을 써야 했지요.
남편도 저도 어머니도 모두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님이 편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대화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을 다닌다거나 외식도 함께 하고요.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지요.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생각보다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남편의 역할이 컸겠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아침을 따로 챙겨 먹지는 않았어요. 빵이나 샐러드로 간단히 그것도 아주 빠르게 먹고 나가는 생활을 했지요. 어머님은 직접 요리를 해 드셨어요. 저는 저녁까지 먹고 퇴근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시간이 워낙 늦어 저녁은 남편과 어머님 둘이 식사를 했지요. 그날도 아침 준비에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나 밥 줘. 갑자기 어머님이 밥을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찌할지 몰라 남편을 바라봤지요. 엄마, 밥 차려드려요? 홍어찜 먹고 싶어. 어머니 주말에 저랑 먹으러 가요. 제가 맛있게 하는 곳 알아둘게요. 며느리가 해. 나 아침 차려줘. 어머니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하는 건 힘들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위주로 냉장고에 사다 두면 어떨까? 해준네 반찬 가게에 맡기면 국까지 다 해결될 텐데. 조미료도 안 쓰고 가정식으로 하니 걱정도 안 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어머님은 그 반찬들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입에 맞지 않다고 하셨지요. 어머니, 어떤 반찬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네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어. 어머니, 주말에 저랑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도 해드릴게요. 평일에는 출근 준비로 힘들어요. 일찍 일어나서 해줘.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을 거야. 엄마, 이 사람 일하느라 쉬지도 못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어.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다 특별히 말씀드려서 만든 정성스러운 반찬들이야. 그리고 나랑 같이 장 봐서 먹고 싶은 거 해 드시면 되지. 밥은 며느리가 해줘야 해. 어머님은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난관에 부닥친 거였지요.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평생 안 해오던 아침밥을 한다고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었어요. 나쁜 며느리라고 욕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충 사놓은 반찬으로 제가 직접 한 것처럼 차려놓을까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침잠이 없으셔서 항상 저보다 일찍 일어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좀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방법이 없었지요. 결국엔 제가 아침을 해야 해결이 될 문제였어요. 하루는 작정을 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콩나물 무침이랑 국을 끓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거의 못 드셨습니다. 맛이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일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일부러 맛없게 한 거 아니었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몸이 안 좋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어머님이랑 둘이 식사해요. 못 일어나겠어. 응. 걱정하지 말고 자.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화장실을 향하고 있는데 어머님 방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느낌이 이상했지요. 집에서 둘이 저렇게 나직이 말할 이유가 뭐가 있지? 항상 조심해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해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지? 일단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남편이 하는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투였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계획적인 대화라는 게 느껴졌지요. 걔는 참 순진하기도 하다. 너처럼 잘생긴 애가 저처럼 막 생긴 애를 좋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니? 그러더니 둘 다 나직이 킥킥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혼란스러워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지?
그때 또다시 나직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그리고 걔한테 괜한 요구하지 말아요. 트러블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네가 살아주는 동안 지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더 이상 서 있다 들킬까 겁이 나 방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지요. 어디서부터 퍼즐을 끼워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종일 머릿속을 정리하느라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날 회사에 간 저는 그동안 함께 관리하고 있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매달 500만 원 이상씩 꾸준히 넣었고 1억 이상이 있어야 했지만 저번 달에 모든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성격상 통장을 확인해 볼 리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국리 끝에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결혼 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건지 뭐든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머지않아 답변을 주시더군요. 이 사람은 사기 기질이 다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반반한 얼굴을 이용해 돈 좀 있어 보이는 여자한테 접근해 기생하며 살아가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졸업하고는 줄곧 돈 있는 여자랑 결혼해 한탕해서 해외로 뜰 거라는 둥 정말 쓰레기 그 자체였던 거지요. 저는 그 쓰레기와 결혼 생활 중이었던 거고요. 처음부터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던 이유도 거기 있었겠지요. 큰 야심을 위해 인내하던 과정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왜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에 순순히 동의했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가정을 이룰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처음에 제가 회사 대표인 것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순진한 척 제가 직원인 줄 안 것처럼 얘기한 것도 다 작업이었던 거지요. 저는 처음부터 짜여진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였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걸 다 돌려놓을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괘씸하고 무서웠어요. 하루빨리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재산만 뜯길 것 같았어요. 고민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여자분으로요. 평범한 외모에 나이도 남편보다 7살이나 많았지요. 하지만 부티가 나고 노련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저는 저의 사정을 다 설명하고 남편을 꼬셔달라고 했습니다. 성공페이도 만족스러울 만큼 드리는 걸로요.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우연을 가장해 여운을 남기니 바로 덥석 물더랍니다. 남편도 세상 자상하고 순수한 컨셉으로 나름 노련함을 보였겠지요. 제가 고용한 여자분은 조금씩 재력을 어필하며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목적이 맞았으니 큰 노력이 필요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혹시 의심을 하면 안 되니 조심조심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 모자와 한 집에서 지낸다는 게 소름 끼쳤지만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이 여자분의 컨셉은 몇백억대의 자산가로 이혼녀였어요. 군침이 돌았겠지요. 그렇게 작업에 돌입한 지 3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의 관계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나 봐요. 저에게 쓰레기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걸고 방도 따로 쓰기 시작했어요. 너 며느리가 되어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결국 엄마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일한다고 집안일 엉망으로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좀 더 노력해 볼게. 나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인 거 알고 결혼했잖아. 네가 무슨 몇백억씩 굴리는 것도 아니고 꼴랑 1, 2천씩 벌면서 생색내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백억 자산가의 남편이 되어 있었고 몇 천은 성에 차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느 날은 제 외모 비하를 하더군요. 거울을 보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너는 네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기가 막혔지만 대의를 위해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중간쯤 되는 얼굴 아닐까? 그러고 보니 외모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왜 물어봐? 아니다. 이러며 피식 웃더군요. 이쯤 되니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뭐라고 대답할지. 자기는 나랑 왜 결혼했어? 어떤 점이 좋았어? 나도 그게 궁금하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또 피식 웃었습니다. 가증스러웠어요. 지금 너의 미래는 얼마나 반짝이고 있겠니? 생각하니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그 그물 속 물고기야. 기대해. 저도 속으로 비웃어 주었습니다. 뭐 당연히도 이 사람은 그 중년의 여자분과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 결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대놓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마음껏 하라고 마음속으로 내뱉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니? 영석 씨 잘생기고 자상한 사람이지요. 어머님 닮아서요. 저는 혼자 연극하는 마음으로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잘 알고는 있구나. 그런 남편이랑 살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원하는 대답을 듣자 어머님은 바로 기고만장해져서 마음껏 짓거려 댔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런 사람 흔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머님, 그리고 여기 용돈요. 백화점에 가셔서 쇼핑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어머님은 봉투 한쪽을 쓱 보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이 돈 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살 수나 있겠니? 어머님도 이미 재벌집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을 테니 성에 차지 않으셨겠지요. 어머니, 부족하지만 다음엔 더 넉넉히 드릴게요. 제가 요즘 회사에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요. 그 코딱지만한 회사. 무슨 큰일이라도 한다고 생색은. 그리고 머지않아 남편은 이혼을 얘기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매달렸습니다.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내가 당신한테 이혼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 있어? 나 당신 사랑해. 절대 이혼 못해. 당신, 양심이 있긴 한 거야? 당신이 나랑 엄마한테 해준 게 뭐야? 솔직히 당신 외모에 그동안 나랑 살 수 있었던 걸 감사해야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말해봐. 헤어지는 이유가 내가 못생겨서야? 그렇다고 하자. 긴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나는 절대 이혼 못해. 남편은 생각지 않게 내가 완강하게 나오자 당황하는 듯 했어요. 달래기 시작하더군요. 너도 너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살아. 이제 우리 사이에 정도 없는데 같이 사는 의미가 있어? 나 아직 당신 사랑해. 당신 마음이 변했다고 해도 상관없어. 저도 일부러 완강히 방어했지요.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외치며 매달리려니 힘들긴 하더군요. 나는 이 집만 가질게. 이 집은 내가 노력해서 사게 된 거잖아? 그건 너도 인정할 거야. 맞아, 인정해. 그래도 난 이혼 안 해. 이혼하지도 않을 건데 이런 얘기 의미 없다고 봐. 속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집 살 때 든 돈 100% 제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정말 결혼 이후 이 사람이 집안 경제에 보탠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먹고 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가 번 돈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 돈은 다 어디에 쓰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가 사정이 어려워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것에 자존심 상해할까 싶어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 집을 가지겠다니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집 시세를 알아와서 시세의 반을 자기에게 주고 집은 저한테 가지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큰 배려인지 기가 찼지요. 나 당신 사랑한다니까? 못 헤어져. 좋아. 내가 어떻게 하면 헤어져 줄 거야?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원하는 걸 말해봐. 나 당신이랑 사랑으로 살았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졌던 거야. 그런데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도 내가 당신한테 베풀었던 거 돌려받고 싶어.
난 당신한테 받은 거 없어. 지난 3년 동안 당신 입고 먹고 하면서 단 한 푼도 당신 돈 쓰지 않았어. 집에서 쓰는 생필품 공과금. 내가 한 달에 생활비 통장에 600만 원씩 넣은 거 그거 다 당신이랑 내가 쓴 거야. 그리고 이 집 당신이 샀다고 당신 거면. 집 살 때 든 돈 100% 내 돈이잖아.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발품 팔지 않았으면 이런 물건 못 잡았다고. 그러니 반은 내 것이 맞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당신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이혼에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왜 원치도 않는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거지?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지요. 속으로는 애가 탔겠지요. 그 중년의 여자분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그럴 거면 그만 만나자고 했거든요. 몇백억이 자기 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이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어요. 소탐대실이다. 어차피 큰 돈 만질 텐데 몇 억 건지려다 큰 거 잃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평범한 인생 살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끝내. 그날 저녁 남편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양보할게. 이 집 당신 가져. 그리고 한 가지만 알아둬. 나 같은 남편 없다. 헤어질 때까지 나처럼 쿨하기 쉽지 않아. 저는 속으로 지랄도 정도껏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고맙네. 그럼 내가 나머지 부분 정리해서 얘기할 테니까 기다려. 통장에 있는 2억 그대로 가져와. 그리고 3년간 쓴 생활비 당신이 훨씬 많이 썼겠지만 300만 원씩만 계산할게. 3년간 1억이야. 그것까지만 내 통장에 들어오면 이혼 도장 찍어줄게. 너 정말 째째하구나. 헤어지는 마당에 생활비까지 계산이라니. 딱 네 수준답다. 넌 평생 이런 평민의 삶이나 살게 될 거야. 어이없게도 언제부턴가 저를 계속 평민이라고 칭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찌나 급했는지 일주일 안에 3억을 마련해 왔어요. 2억은 슬쩍 빼돌리려다가 다시 돌려놓은 듯 했고, 나머지 1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저도 이 정도면 정리하고 얼른 헤어지고 싶었어요. 집 명의까지 등기 완료하고 시모와 남편 짐도 완벽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혼해 주었어요. 그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계획했던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지요. 그리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지요. 결혼이라는 커다란 일륜지 대사에 상대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했던 점이요.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았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어찌되었건 이제는 남남이 되었으니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짠 시나리오대로 작업녀는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남편을 버렸습니다. 남편은 혼인빙자 어쩌고 하면서 소송을 한다고 난리를 피웠다고 해요. 그러다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곧 조용해졌다고요. 조용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영아야, 나 다시 왔어. 너랑 다시 시작하려고. 나랑? 응. 너 아직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 나 다시 돌아올게. 이럴 거면 왜 그렇게 못 헤어져서 안달이었던 거야? 이유나 알자. 저는 그 사람의 반응이 궁금해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권태기였던 것 같아. 떨어져 지내보니까 너의 소중함을 알겠더라. 그렇게 빨리 깨달을 걸 헤어지려고 그 고생을 했네. 나는 이제 마음 정리 다 되었어. 잘 살아. 나도 잘 살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너 아직 나한테 마음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저는 소름이 끼쳐 몸을 얼른 피했어요. 오빠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얘기하는 거야. 나 정말 정리 다 되었어. 내 성격 알잖아. 꾸밀 줄 모르는 거. 오빠 쿨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돈이라도 좀 줘라. 무슨 돈? 내가 준 돈. 오빠가 준 내 돈? 너 그거 알아? 같이 사는 동안 네가 번 돈 중 반은 내 거야.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혼한 거야? 오빠가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합의 본 거잖아. 난 강요한 적 없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번 돈의 반이 오빠 거면 오빠가 번 돈은? 난 오빠가 번 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너 정말 치사하다. 우리 집 집안 사정 알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응, 시비 거는 거야. 나는 평민이라 생각이 여기까지인가 봐. 너 같은 애랑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어디 가서 네가 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기대하네. 내가 뭐 남자 먹여 살리는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럴 생각 없으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나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해도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 그렇게 알아. 이렇게 당당하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그 자신감은 참으로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그 중년 여성을 다시 찾아가 질질 짜면서 매달렸대요. 그분 자산가도 아닌데요. 어찌되었건 거기서도 안 통하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전 시어머니요. 우리 아들 어디 있니? 왜 저한테 어머님 아들을 찾으세요? 네가 우리 아들 숨겨놓은 거 아니야? 제가 못하러요.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러면서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방 저 방 헤집고 다니더니 소파로 풀썩 엉덩이를 내려놓았어요. 없는 거 확인하셨으면 돌아가세요. 못 간다. 배고프니 밥 먼저 차려봐라. 이 정신 못 차린 모자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웃음만 나오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와요. 결국 경찰이 왔고 어머니는 집에서 끌려나갔어요. 경찰분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통에 애를 먹으셨지요. 이게 마지막은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계속 돈 요구를 하고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떼를 썼지요. 어머니 이런 평민집에서 지내는 건 어머니와 어울리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나 여기서 사는 거지요. 어머니한테 맞는 집으로 가시려고 나가신 거잖아요. 얼른 그곳으로 가세요. 저는 그 인간은 안 보이고 어머님만 계속 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알아보니 이혼 시 나한테 줄 돈 2억을 사채로 받았더라고요. 뭐 몇백억 생각하며 금방 떼주면 된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갚을 능력은 없고 도망자 신세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나 보더라고요. 단칸 지하 월세를 얻어 어머니 혼자 지내고 있고요. 찾아올 때마다 거짓골로 비참해 보였어요. 그래도 아들에 대한 자부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지요. 저 때문이래요. 아들이 그렇게 된 게. 내가 그 둘한테 더 잘했어야 하는데 도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일이라고 하네요. 네, 어머니 아들 떠받들고 살 여자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 오셔서 이러지 말고 그리로 가세요. 저는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물정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것도 다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요. 지금까지 제 어이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